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하죠. 박장재서,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가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입학을 취소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고요. 이후에 청문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이제 조민 씨가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 뭐 이런 거 했다라는 나오고 그게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입학 취소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중요한 거는 항소심 판결문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고요. 그거 말고도 자체로 그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단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입학을 이제 하면서 냈던 그런 서류들에 기재한 경력이 허위였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일단 조민 씨 같은 경우에 동양대 표창장뿐만 아니라 서울대 인권법학회에서 했다는 그런 인턴십 과정 등등 7가지가 전부 허위였다라고 법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건데 일단 부산대에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공정위에서도 자체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이런 서류나 경력 기재가 의전원 입학에 아주 주요하게 작용하진 않았던 걸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입학에 영향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미비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입학 자체를 취소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이런 입학과 관련해서 어떤 학사 행위 같은 경우에는 재량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건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결정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없다라는 전제에서 그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 입학을 취소하게 되면 사실 이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 같은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산대에서도 재판에서도 밝혔습니다. 입학 영향 없었다. 네. 그리고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 평가에서 19위, 그리고 성적이 3위, 공인영어 성적 4위. 네. 스펙도 동양대 표창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요강에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용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선례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대학의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재량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 같은 케이스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의사인데 이렇게 서류 조작해서 자식을 의전원에 입학시켜서 의사를 만들었다. 근데 같은 케이스가 몇몇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대학교가 입학이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벌금형을 받았어도 입학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부산대에서 이렇게 한 것은 너무 여론을 신경 쓰지 않았느냐. 그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부산대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한다 그랬는데 2심 판결 끝나서 결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좀 빨리 좀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좀 대법원 확정 판결 됐을 때 하겠다라고 했지만 좀 중간에 여론 분위기도 좀 봤던 것 같고요. 특히 이 교육부가 좀 조치를 좀 해봐라. 교육부가 보고해봐라. 빨리 해라. 거기서 또 교육부가 또 무죄 추정과 관계없다. 이거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결정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육부가 국민의힘 교육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인데 그럼 조 전 장관이 이게 좀 억울하다 하기가 좀 못하겠는데요? 예. 근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저는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그건 좀 맞죠.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냥 법률적으로 이 사건을 봤을 때 사실 내부 지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허위 경력을 내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행정부에서 내부 가이드라인 내규 같은 걸 갖고 있어도 이 부분이 상위 법령과 배치된다거나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하고 일탈했다라고 판단받
받으면 그 부분은 취소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의전원을 할 때는 이를테면 서류 전형은 어떤 뭐 입사나 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비교적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시험을 보고 면접까지 이르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다 판단을 받아서 이제 입학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허위 기재가 입학과 연관되는 그런 인과관계를 들여다봄 없이 그냥 취소한다. 그리고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은 사실 법리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장 변호사 이야기도 그렇고 그 오늘 부산대 설명에서도 법에도 없고 학칙에도 사실은 없다 기준이. 그런데 이런 결정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중잣대 아니냐. 또 다른 선례에서 찾아봤을 때 그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도 의전원 취소한 경우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정유라는 뭐냐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정유라는 사실 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취소됐죠. 네, 결국은. 취소됐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논란거리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 2심 판결이 끝나고 이렇게 했다. 대법원 보지 않고. 네.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서 만일 뒤집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대법원에서 뭐 그럴 가능성이 크게 커 보이진 않아요. 여전히 예. 남아 있습니다. 예. 특히 증거 관련돼서 지금 입학 비리 관련된 뭐 제가 다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한 증거에서 다 한 PC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이 결정을 번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고 더 문제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의사가 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의사 예. 면허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지 이걸 취소해야 될지 무효시켜야 될지 이것까지 지금 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조민 씨가 인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인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부산대에서는 그 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그거는 복지부에서 판단할 그렇죠. 일이다. 네. 부산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복지부에서 특히 의료법에 보면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가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 이게 만약에 학교를 의전원을 가지 않는 것처럼 돼버리면 조건 없이 지금 된 거기 때문에 무효가 예. 돼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근데 알다시피 공부는 다 했고 시험 다 합격해버렸어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를 뭐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그걸 갖고 조민 씨가 법적인 행정성으로 다툴 겁니다. 그렇겠죠. 다퉈서 예.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라고 공무원이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인용이 돼가 한 30년간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과 같은 게서 공무원인 자격이 없던 경우 예. 30년 했으면 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행정법에. 그런 이론하고 좀 유사하게 법리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그 조민 씨 측은 행정소송으로 갈 겁니다. 할 겁니다. 예. 네.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복지부 판단은 그때까지 스톱되는 겁니까? 아마 행정소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산대가 오늘 임시조치를 사실 내린 거 아닙니까? 예고조치를 내린 건데 3개월 정도 경과돼서 뭐 청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입학 취소. 딱딱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당장 그 효력을 받게 되면 연쇄적으로 그렇겠죠. 다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내 입학이 취소된다라는 이 결정을 정식 소송이 끝날 때까지 멈춰달라. 이걸 보류해달라. 아하. 라고 하면 이런 집행정지 신청은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인용률도 상당히 높고 소명만으로도 그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의사로서 했던 모든 행위가 사실 무로 돌아가는 건 너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예. 보기 때문에요. 아마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면 본안 판단과는 별도로 사실 인용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아 그럼 행정소송을 하면서 당연스럽게 집행정지 하죠. 신청을 하면 네.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일단 모든 게 스톱된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대법원에서 번복의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인턴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 치료받은 건 뭐가 됩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가처분을 집행정지를 넣으면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당분간은 인턴 활동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상으로 인턴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보건복지부에서 만약에 취소를 해버리면 예. 소송 제기 중에 이거를 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또 인턴을 할 수 있는지는 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럼 병원의 재량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 부분도 뭐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내린다면 병원으로선 그 어떤 결정을 따르지 않을 방도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 의전원과 또 별도로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 뭔가 그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건 또 별도로 다퉈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이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학교 고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한 3-4개월 뒤쯤에는 매듭을 짓겠다.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미노식으로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조민 씨가 고려대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네. 부산대 의전 대학원을 갔잖아요. 네. 그럼 고려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심까지 되니까 입학 취소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면서 최근에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고려대 밝혔는데요. 입학 취소 처리 심의회가 구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형 자료에 흠결이 있다 그러면 취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마 부산대로서는 뭐 교육부가 빨리 결정 내려라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2심에서 결정되면 3심에서 뒤집어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렇죠. 판단도 원래 있었을 것 이제 같아요. 사실심이고 2심까지는요.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이 바뀌긴 어려워요. 법적인 쟁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거법적인 어떤 부분, 뭐 위법 수식 증거 배제 법칙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2심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관계는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 의전에 갈 때도 문제였습니다만 고려대 갈 때도 문제였다.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허위 경력을 기재한 부분은 사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력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은 대한민국에서 뭔가 입학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인턴십 과정을 허위로 만들어서 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것과 별도로 이런 법적인 절차에서는 그렇다면 이 행위가 입학 취소라는 굉장히 중대한 처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당한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행정소송 그 결과 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 걸리죠. 아, 참 오랫동안 시끄러지겠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법원 뭐 판결날 때까지도 시간이 좀 끌어질 것 같고 뭐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행정법 원리 중에 뭐 비례 원칙 같은 것도 있고요. 특히 관행이나 공평의 원칙이 있어요. 뭐 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입학했던 사람들도 같은 잣대를 좀 한다 그러면 이 잣대대로라면 많은 사람들이 입학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행정법원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변호사들은 뭐 대리를 하면서 낼 거예요. 그때 약간 과장하거나 이런 걸로 제출했던 적이 많다. 그런데 왜 이 사람만 입학 취소시키느냐. 그렇다면 공평의 원칙이나 관행의 원칙에 따라서 이 행정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충분히 법정에서는 다툴 거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 동생의 2심 결과도 이번 주 나오죠? 네, 지금 26일 날 오후에 지금 선고가 되는데 배임이죠. 특경법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이제 금액에서 2심 선고가 되는데 1심도 뭐 징역 6년에 추징 1억 4천 정도 했었는데 검찰에서 똑같이 지금 구형했고 특히 이제 뭐 허위 증거인멸하고 허위 진술 지시한다고 이런 거에서 좀 나쁘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고가 됩니다. 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크게 받는 혐의 중에 하나는 이 특경가법상 배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조국 전 장관 동생이 본인이 그 웅동학원에 사실상 허위 채권에 기반해서 소송을 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짜리 그 공사대금을 달라라는 소송을 냈는데 실제로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서 이 피고가 된 웅동학원이 다투지 않으면 재판부는 판단 없이 아 그냥 피고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구나라고 이제 소송법상 보게 돼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데 이거 자체가 허위였다라는 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인데 1심 재판부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는 공사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게 허위 소송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만약 유죄로 인정됐다면 1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사실 웅동학원에 피해를 입힌 그런 배임죄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건 인정이 안 됐고요.
두 번째 받고 있는 혐의는 이제 사학 비리와 관련된 겁니다. 본인이 이제 웅동 중학교에 정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를 해서 사실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먼저 유출했다. 그리고 2명에게 유출한 그 대가로 한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 이 부분은 비교적 증거가 좀 명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와서 1심에서 1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1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1심에도 사실은 1년이었거든요. 업무방해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은 뭐 거의 무죄가 났고 특히 비리, 채용 비리 관련된 업무방해 1년 받았는데 뭐 유사하게 뭐 다른 어떤 입증이나 다른 주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봤을 때는 1심 그대로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건이 사모펀드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네. 사모펀드에서 표창장으로 갔다가 웅동학원으로 간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이 그물망식으로 수사를 한 뒤에 이 기소를 무더기로 합니다. 예. 그러면 일부는 무죄가 나오고 일부는 유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유죄에 좀 더 집중해서 굉장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걸 당하는 피고자, 피고인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 너무나 많은 쟁점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면 사실상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 뭐 의뢰인분을 보더라도 한 7, 8가지 뭐 수사를 받으면 한두 가지를 그냥 놓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뒷수습하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서 뭔가 유죄가 나오면 그것 봐라, 수사가 정당했다. 이 부분은 사실 검찰의 수사 관행에서 좀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나아가서 특히 정경심 교수 사건에 있어서는 입시 비리를 7개로 쪼개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기소 독점이고 기소 편이기 때문에 뭐 저도 검사를 한 입장에서 그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7개를 다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대한 위주로 가벌성이 크고 가장 나쁜 거 위주로 기소를 하죠. 왜냐하면 한 뭉탱이에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장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저인망식으로 싹 다 업무방해, 허위 작성, 뭐 위조, 뭐 행사 이렇게 다 딱딱 나눠서 기소를 한다면 실제로는 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7개 사건으로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따로따로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검찰 특수부통들이 이제 많이 하는 그렇게 하는 네, 방법이죠. 맞습니다. 예, 저인방식으로. 예. 저인망 또 별건 수사. 네. 근데 장유민 변호사 말대로 이건 뭐 조 전 장관 가족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당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별건 수사라든가 저인망 수사는 정말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하면 안 돼요. 예. 저도 검사를 할 때 특수 뭐 제가 군 검사할 때 했었는데 그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다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내가 했던 수사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려면 저인망으로 더 찾아내고 다른 거 찾아내고 그런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에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어떤 취지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다 보니까 그 똑같죠. 예.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 네. 잘못되지 않았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에 자기 확신을 갖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법 체계가 지금 마련돼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지켜보고요. 기소된 지 3개월 만에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렇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사실 받고 있는 혐의는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김학의 씨 불법 출근 과정 중에 뭐 허위 사건 번호를 기재했다라고 지목된 그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려고 하자 사실 그걸 저지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또 이제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기소 이후에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냐라고 하는데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게 아니라 어제 피고인이 출석하는 첫 재판이 진행된 거고 그 전까지는 공판 준비 기일이 계속해서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고 향후 증거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이례적으로 늦다 이런 비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럼 그겁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그랬을 때 그거 막았는데 네. 그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성윤이 거기 관여하지 않아 그겁니까? 그렇죠. 반부패 부장 할 때거든요. 반부패 대검 강력 부장 할 때 2019년 6월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거 수사하려고 하니까 중단 외압을 넣은 이게 직권남용죄다라는 게 이제
주요 혐의였습니다. 이 고검장 측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소장 기재 보도라도 김학의하고 본인하고는 관련성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공소 사실을 다 피고인인 이성윤 고검장이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공모 같은 거 한 바가 없다. 그리고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조차 없다라면서 범죄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재판이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고요. 라임 술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3명에게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지난 20일입니다. 회의를 열었는데요. 2019년 7월 달에 김봉현 회장한테 접대를 받았던 검사 3명. 이 사람들 징계 심의를 했는데 A 부부장 검사는 면직이 되고요. B 부부장 검사는 정직 3월, C 검사 같은 경우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요청키로 의결했습니다. 아, 중징계네요? 감봉 중징계죠. 뭐 네. 감봉 이상이니까요. 네. 중징계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 뭐 법에 어떤 단죄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근데 뭐 기소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기소를 안 했잖아요. 100만 원 이하로 그렇죠. 떨어뜨려가지고. 그렇죠. 만드는 김영란법에서 면책이 됐죠. 네.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했고 또 이 3명의 검사가 공교롭게도 아주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휴대폰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 그날 또 10월 달 가을이었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건데 법으로 단죄를 못하고 또 이렇게 자체 징계. 네. 이것도 뭐 징계는 제 개인적 의견이긴 한데 워낙 여론에서 안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안 하고는 넘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이거 뭐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는 것보다 훨씬 경하고요. 그렇죠. 변호사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겠죠. 그렇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의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최 씨가 뭐 여러 개로 재판을 받고 있긴 한데 지금 이 항소심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요양병원의 자격이 없으면서도 그 부정수급을 받았다는 무려 23억 원입니다. 그 1심에서 3년형이 선고됐는데 그 항소심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바로 그 26일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근데 이 준비 기일 날 이 보석에 대한 신문도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뭐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뭐 여러 사유를 들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 실무에서 보면 재판부가 무죄 심증이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봐줘야 되겠다는 심증이 굳어지지 않으면 보석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언제까지 꼭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법정돼 있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석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결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피해 금액이 워낙 크고 이 세금을 사실상 이렇게 편취했다라는 예. 그 죄질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보석을 선뜻 결정 내주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본인도 아직 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2심 판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그대로 1심과 이제 뭐 근데 사실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검찰은 뭐 더 안 했어요. 요거는 다른 건데 2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최대 3년입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진 그 위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검찰 측은 그렇고 네. 뭐 변호인 측은 검찰이 3년 구형인데 3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좀 세게 나온 거 예, 같죠.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겠죠. 아무리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 사실 항소심 되면 이게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항소심 진행되는 동안 구금이 돼 있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반성을 했겠지라고 해서 양형이 감소되는 추세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또 딱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 변호사님 진단하신 대로 저는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반성을 안 해요. 예. 나가려 그러고 예. 또 다른 재판 하나 있잖아요. 그 예. 사문서 340억짜리 위조인 거. 예. 그래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경심 씨가 2심이 1심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네. 것도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를 반성하지 그렇죠. 않는다. 우리 이거 뭐 시간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재판부가 뭐 모든 법원이 똑같아요.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걸로 그냥 기결해 버려요. 그렇다면 뭐 더 까주질 않습니다. 예. 그게 참 곤란해요. 변호사 입장에서 뭔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또 인정하기도 뭐하고 반성은 하고 이게 말이 성립 안 한다고 그러니까 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인정합니까? 반성한다고 말도 못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도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무죄 네.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무죄 주장하면서 왜
반박하나 이런 식으로 논리가 있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일반인들은 사실은 뭐 재판 받을 일은 잘 없으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자꾸 이제 자백하고 인정하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든 게 보이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